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깊이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오늘도 방송을 꽉 채워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동남아 순방 이후 첫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해서 헌법소 책임의 일환이었다, 이런 설명을 내놨고요. 또 MBC가 가짜뉴스로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런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거든요. 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민주주의와 자유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까. 실제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인가요? 4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이 프리덤 오브 익스프레션이에요. 네.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언론의 속성은 또 비판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필요는 하겠죠. 네. 하지만 그것을 배제하고 차단하고 금지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명이 아닌 것이거든요. 가령 뭐 MBC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적을 할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합법적인 경로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네. 우리가 단순히 합법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방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와 MBC라는 방송사와의 전면전이거든요. 네. 왜 전면전을 해야 되죠?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이런 전면전을 해야 될 이유가. 그리고 지금 뭐 빈살만이 와서 경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떤 보도와 어떤 민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에서 MBC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적인 대결 구도로 간다. 근데 이게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냐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따가 우리가 그걸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의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했던데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 개요로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근데 관련 여론도 보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MBC 취재진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MBC가 무조건 옳다, 그다음에 또는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거칠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이 MBC와 그리고 언론을 둘러싼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예. 이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라는 논리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헌법 수호를 위해서 왜 MBC 취재진이 전용기에 타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논리는 외교는 이제 국익을 둘러싼 전쟁이기 때문에 예. 그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어떤 조건을 제공한 MBC가 헌법을 좀 이 위호에 빠뜨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벌써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게 훨씬 더 와닿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대통령실이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의원이나 뭐 참모진이 사과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되면 사과할 수도 있고 직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이렇게 규정해버리고 이 언론사의 보도를 위헌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네. 그리고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악의적으로 했다라고 규정을 하면 네. 이거는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걷어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말이 틀렸다고 해도 맞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예. 그러면 MBC에 대해서 이 정권이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걸 생각하면은 오늘 아주 위험한 그러한 어떤 총성이 울려 퍼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한 이제 저 대통령실 비서관이죠. 비서관하고 MBC 기자하고 뭐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왜 MBC 보도가 악의적인지 10가지 이유를 담은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10가지를 다 저희가 전해드리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 즉 비속어를 쓴 것처럼 거짓 방송을 했다. 그리고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장 표명을 MBC가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마치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해서 한미 동맹을 이간질했다. 그리고 이 가짜뉴스가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보다는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 10가지 사유로 이렇게 쭉 담겨 있어요. 이 대통령실에서 밝힌 사유는 일단 골자는 제가 최대한 전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MBC 사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브리핑 자료에서의 핵심은 MBC의 일련의 발표했던 보도 내용은 가짜 뉴스다. 네. 그리고 반성하지 않았다. 무반성 무책임이다. 예. 그래서 악의적이고 이 악의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다시 이 왜 MBC를 배제하느냐고 하는 그 태도 자체도 악의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MBC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 또는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해서 보도 태도가 상당히 민주당 친민주당이었고 네. 그리고 대선 당시에도 스테이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발가벗기려고 그랬고 또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미국 방문해서 바이든 날리면으로 괄호를 열고 미국의 가로 닫고 국회다 이렇게 해서 또 혼란을 가져와. 그러니까 MBC는 밉다. 그래서 MBC에 대한 증오를 우리는 거침없이 표현하겠다. 근데 저는 여기서 정말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미국도 정말 대통령에게 쌍욕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민입니다. 국민들도 그걸 바라볼 때 못마땅한 국민들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도 무조건 대통령을 외설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네. 근데 무슨 말씀을 강조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파 또는 파장의 확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의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의 MBC에 광고 주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민간 기업의 MBC에는 광고를 주지 마. 심지어는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을 할 때는 MBC는 전용기 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마다 MBC 이 취재 기자의 위치와 대통령의 시선 이런 걸 다 신경 써야 된다. 온 국민이. 네네. 과연 이게 우리가 바라는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거죠. 그것이냐는 거죠. 또 하나는 네네. 뭐냐면 짧게 트럼프 대통령 때도 CNN과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CNN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컬어서 클린턴만 위해주는 방송. 그래서 클린턴 뉴스라인 네트워크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재선 됐습니까? 재선이 안 돼요. 미국 국민들도 아니 CNN이 너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정오심으로 적개심으로 맞받아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혹된 비판이 있다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는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가까지 좀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뭐 대통령실에 뭐 아마도 언론인 출신의 이제 참모였을 건데 부대변인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그 관련 수석 비서관하고 뭐 이런 이제 MBC가 악의적으로 보도한 뭐 10가지를 정리해서 내놓은 걸 보면은 지금 쭉 말씀해 주셨지만 크게 나눠서 첫 번째로 이제 비서고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가짜 뉴스였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도 네. 오늘 직접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최소한 그게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진짜 뉴스는 뭔지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말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건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공개했잖아요. XX 욕설 없었고 바이든도 난리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그게 홍보석이 밝힌 바인데 네. 여러 보도나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홍보석 해명이 맞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김은혜 수석이 여러모로 그것은 잘못된 해명이라는 어떠한 비난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홍보석에 해명한 게 맞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여당 내에 있는 여당의 소위 말하는 친윤 의원이라는 사람들도 홍보석이 이 해명한 내용에 대해서 다 부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은 원래 대통령이 한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 이 홍보석의 표현이 맞다고 하면은 홍보석의 설명이 맞다고 하면은 이 XX는 대통령이 한 말이 맞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석의 네. 설명에 의하면 네. 이 XX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백악관 또는 이제 미 국무부에다가 F로 시작하는 욕설을 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다. 뭐 이렇게 이게 악의적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 XX에 뭐 번역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지도 제대로 설명도 안 하면서 그 나와 있는 동영상에 있는 음성을 듣고 언론이 보도한 거를 가짜뉴스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납득을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백악관이나 뭐 미 국무부에다가 이제 이메일로 이제 입장을 물어본 거에 대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이간질을 시키는 거다라고 했지만 해외의 정부나 정부의 입장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취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 언론도 우리 정부 입장 취재할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를 국익을 훼손하고 이간질이라고 표현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외에 무슨 이제 MBC가 실제로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안을 이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루면서 대역이면 고지하지 않고 대역 고지하지 않았다. 이 대역 배우를 쓴다든지 또는 오보를 낸다든지 그리고 아주 과거에 2008년도에 그 촛불 시위의 그 어떤 그게 계기가 됐던 핀스톡 방송을 한 그것까지도 지금 이 대통령실이 밝힌 악의적 보도사에 들어가 있는데 이건 개별적으로 그 보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든가 반박을 하든가 정정보도 요구를 하든가 법적으로 대응하든가 이게 잘못된 보도다 오보다라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MBC는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직접 지목을 해버리면 그러면 가짜뉴스만 생산하는 방송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될까요?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송사는 없어져야죠. 그러면 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언론인 출신의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이 위험성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아는데도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느냐. 결국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모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저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MBC가 예를 들어서 가짜 뉴스를 생산을 한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를 했다. 그걸 어떻게 그러면 대통령실이 대응해야 할 것인가 절차상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좀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럼 뭐 대통령실이 예를 들면 반박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입장을 낼 수는 있는데 네. 근데 그러면 MBC에서 이게 멈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이 MBC의 지금 현재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출 거냐 아니면 더 나갈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김상훈 의원이 MBC의 기업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공영방송을 하라는 압력으로 봐달라. YTN 이렇게 얘기를 하고 YTN과 기자협회도 민주당 편이다 이런 주장을 이어갔고 YTN 지분 31% 지금 뭐 마사회 등 해서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거 그건 민영화시키겠다고 얘기하는 이거는 단순히 MBC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일 그렇죠.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부가 특정 언론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그 언론사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기업의 팔목을 비트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있어서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장이 확대인 거죠. 일종의 우리가 인식의 고착화가 되는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계속해서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MBC의 충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죠. 사진 한 장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에서 MBC 기자의 시선과 대통령의 시선 이런 것까지 우리 국민들 의식해야 됩니다. 네. 안 쳐다보는구나. 그러니까 MBC의 시선까지 외면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런 보도 사진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총리가 순방할 때 그럼 그 전용기는 MBC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가져갈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인식되고 이해될 수밖에 없냐 하면은
뭔가 정확한 문제에 의해서 그걸 팩트 체크하는 의미에서의 이런 반박이냐 아니면 그동안 누적됐던 쌓였던 감정에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면서 MBC의 노조의 상황 자체가 국면 전환이 되고 그 변화에 있어서의 쌓였던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거냐 이러면 후자 쪽이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근데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 저는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데이터 전문가니까 이제 해외 순방을 갔다 왔는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언론의 영향이 지금 우리 유권자와 여론조사 응답자의 한 47% 내외가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대졸 교육까지 이제 받은 사람인데 이들은 뭐냐면 이념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표현의 자유는 돼야 되지 않냐. 이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김민하 평론가 하실 말씀 있어요?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치명적인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YTN 지분 매각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그동안 정부의 접근은 이게 논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의심을 하죠 사람들이. 이 언론계 인사들이 이거 뭐 YTN 논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민영화해가지고 특정 사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주를 통해서 이거 논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정부가 그렇지 않다. 이건 어쨌든 재정 건전성에 관한 문제이고 정부의 방침 정책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여당에서 MBC 때리면서 YTN 보도에 대해서도 우린 불만이 있었고 이 사람들 다 민주당 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는 YTN 지분 매각도 이거는 그 MBC 문제를 다루는 거랑 비슷한 맥락을 다루고 있구나. 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YTN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논조가 비슷하다 또는 논조가 지금의 여당에 지금까지 불편한 보도를 많이 했다라고 분류할 수 있는 언론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그럼 그 언론에 대해서 다 MBC처럼 대하고 다 MBC의 이 어떤 수준에서 대응을 하기 시작할 거면은 그런 언론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비합리적인 대응인데 그 비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대통령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상황이 그래서 심각하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언론의 편향성에 관한 문제는요. 사실은 굉장히 자의적 기준에 따른 편향성을 그렇습니다. 네. 보통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비호의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편향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일부 보수정 편의 경우에는 호의적인 보도를 하는 건 괜찮으냐 이런 반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MBC를 지금 정기 세무조사도 아니고 세무조사에 나가가지고 추징금을 520억인가요? 그렇게 지금 부과를 했다고 하죠.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요. 그런다거나 기업 광고를 주지 말라고 사실상의 간접적으로 압박을 기업한테 넣는 듯한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조선중앙동아일보 세무조사 들어갔던 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기억납니다. 네. 언론 탄압이라고 굉장히 거세게 그렇죠. 반발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매체들은 지금 조용해요. 제가 보니까. 과연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정돼야 할 것인가. 편의적 자유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언론계 스스로도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어떤 정권이 있을 때 그 정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언론이 취하느냐.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지면 매체보다는 방송 매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잣대를 들이대겠는데 참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체적으로 보수 정당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매체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적이에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로 이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것이 TBS 교통방송이고 또 뭐 YTN이나 연합뉴스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도 전문 채널이니까요. 그러면은 종편도 다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테고 어떤 종편은 대체로 상당히 그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참 이야기하기가 민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는 좀 더 합리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이제 편파 방송이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을 잡은 이상은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을 거야.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의 방식이야. 그래야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야. 그게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이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좀 치우친 방송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지적을 할 만한 방송들이 있긴 하겠죠. 네. 그렇다면 그걸 돌려놓기 위해서 좀 더 이제 공정성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에 세워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합리적인, 좀 시간이 더 걸리지만은 우리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더 분열시키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방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성자가 되는 것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 논조라고 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자유 언론 체제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전체주의 체제가 아닌 이상 각각의 논조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 방송사들이 다 있죠. 네. 그리고 그 논조에 따라서 보도를 해서 이게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제가 채널을 돌다 보면은 일부 종편 채널에서 이제 뉴스 내지는 낮에 하는 시사 프로그램들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거기 완전 뭐 다른 세상 같아요. 거기서 나누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다른 채널하고 비교했을 때는 네. 그러니까 채널별로 완전히 다른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편집권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지고 논조를 가진 매체들이 모여서 언론의 자유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 언론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것인데 네. 그런데 특정 언론사의 논조나 이런 보도 태도를 문제를 삼아서 이렇게 배제하자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었으면 그 민주당 정권이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보도 태도를 가진 논조를 가진 종편 채널이나 이런 데를 막 이렇게 이 똑같이 대응을 하면 언론 자유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지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금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잘못된 보도 또는 이제 뭐 이 좀 너무 이제 편향적인 어떤 보도 태도는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특정 방송사의 어떤 존재 의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이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언론 자유가 다 훼손되는 상황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저는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동남아 순방 이후에 정상외교 한일 한미 그다음에 한미일 정상외교하고 한중외교도 했었잖아요.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지율에는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이제 그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배제부터 시작해서 이른바 이제 정상회담장에 기자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한다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구체적인 뭐 지지율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라고 그러죠.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이후에도 일부 조사에서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올라가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이제 한 30% 내외 29, 30, 31을 이 언저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렇다면 순방을 하고 또 한미,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했다면 정말 정상회담 잔치였다. 호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방이 왜 주목을 받냐면 그 순방에 대해서 대통령의 노력이 사실 시차 적응도 어려운데 나가서 그 순방 일정을 다 소화해내는 것이 4박 6일 이른바 4박 6일입니다. 5박 6일도 아니고 4박 6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또 업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또 노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주목해주고 평가를 좋게 해주는 것이 이제 순방 효과인데 이게 순방 징크스가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빅데이터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상민 장관의 거치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얼마나 수습에 적극적이냐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을 대고 마지막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MBC 취재진과 관련된 대응의 부분인데 이 대응과 관련해서 푸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과정에는 오히려 2명의 기자를 불러다가 또 1시간여 가량 면담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지율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말씀드렸던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이상민 장관 그리고 MBC 취재진에 대한 언론 대응 이런 부분들이 블루 칼라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중도층 MZ세대 뿐만 아니라 보수 성향이 있는 대구 경북과 또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큰 변화는 없지만 머물러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께서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래는 이 여론조사부터 얘기하는데 네. 바뀌었네요, 순서가.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9%였습니다. 부정평가가 61%였는데 부정평가 이유로 외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
이 등이 이제 9%가 나왔고요.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 이태원 참사의 대처 미흡 등이 또 8%가 나왔습니다. 인사, 소통 미흡, 독단적, 일방적이 6% 정도. 그다음에 언론 탄압,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공정하지 않음, 통합과 협치 부족 등이 3%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네. 긍정평가율로는 외교가 12%였고요.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국방 안보 등이 이제 9%였고 공정, 정의, 원칙, 주간 소신 등은 이제 5%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여론사가 이렇게 큰 네.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네. 좀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그렇습니다. 사실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변화기 때문에 예. 이걸 뭐 뚜렷한 추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해서 네. 그냥 지금 그 배종찬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거로 가름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와가지고 여론사 결과를 저희가 소개 안 드릴 수가 없었던 네네. 상황이었어요. 김인환 평론가께서는 여론사 결과 어때도 처음 하실 게 있으세요? 이제 뭐 배 소장님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다만 이제 이런 성과를 가리지 않기 위한 어떤 판단과 계획을 순방 이전에 짜서 그 이전의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출구 전략을 세워서 논란을 정리를 하고 순방을 떠난 후에 제가 볼 때 순방 일정 중에 있었던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들은 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예를 들면 정상회담으로서의 성과 이런 것들이 뭐 없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어쨌든 네네. 이게 뭐 문제 없는 일정이었거든요. 순방 일정. 그러면 네.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논란이 종결된 상태에서 오늘부터는 그 순방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해나가면 됐던 거였는데 다른 논란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좀 돌아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 한다고 하잖아요. 순방 갔다 와서 어느 정도 성과를 좀 풀어놓으면서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 가졌으면 훨씬 더 또 이렇게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말씀 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 얘기를 좀 저희가 해보죠. 지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관련해서 야3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키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네. 지금 여야 모두에게 국정특별위원회 그렇죠. 명단을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통과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점차적으로 그런 수순으로 통과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실 국민조사와 관련된 필요성 여론도 조금은 잦아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민 장관의 거취와도 관련이 돼 있을 것이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좀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무리 이제 국회의장은 초당적인 자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일련의 검찰이 국회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관련해서죠. 그래서 이미 제출이 어떻겠냐라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일련의 부분들이 국회의장의 의사전달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는 지금 국회의장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한 그런 권한이 좀 포함되어 있는 의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게 상당히 유력시 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또 야3당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의 기류는 변했어요. 왜?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때는 국정조사도 좀 열어두는 듯 했다가 당내와 아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감지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반대예요. 네. 경찰이 수사를 하면 되지 뭐하러 국정조사를 수사 기능도 없는 국회에서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결과적으로는 여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론이 지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데 네. 또 하나 우리가 이 여론 내에서도 읽을 수 있는 여론 속의 여론은 이 국정조사는 앞으로 이게 잘 될 거에 대한 약간 갸우뚱거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권 여당인 아니 국민의힘이 이걸 외면해 하는 여론이 있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 조금 더 올라가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안 하고서 계속
국민의힘이 버틸 만한 명분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서서히 이태원 참사에 대한 더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예. 것이다. 네, 김민하 평론가는요. 저는 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위 명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국민의힘이 이 명단을 주지 않으면은 지금 나머지 동의하는 교섭단체들만 가지고 단독으로 꾸릴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본회 의결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참여하겠다라고 입장을 이제 밝혀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인데, 근데 이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봐도 국정조사라는 게 어쨌든 명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수사가 먼저다라고 얘기하지만 수사하고 국회가 국정조사하는 거는 별도의 문제고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할 수 있는 거고요.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 참사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좀 너무 이거 책임 회피만 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여당이 국정조사에 들어가서 야당보다도 더 날카롭게 정말 지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네. 야당이 너무 이제 좀 억지를 쓴다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딱 긋고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도 다른 모습이야라고 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그냥 어떤 세물 해봐도 이게 결국은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정조사가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라고 어떤 측면으로 봐도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왜 안 들어간다고만 하느냐. 물론 이게 어떤 협상의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고, 심지어 주호영 원내대표를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이용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공격했잖아요. 네.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여당이 할 말을 해야 될 때는 할 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예산안 심사를 한창 진행하고 그렇죠. 있는 과정이잖아요. 12월 2일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도 있고 이상민 장관 사퇴를 해야 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변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야당 당대표를 향하는 또 검찰의 수사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복잡하게 지금 맞물려 가지고 예산안 처리가 과연 제때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대통령실에서 말씀하십시오. 준예산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어떤 이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 같습니까? 김성환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준예산도 감수하겠다. 수사는 수사대로 그거는 검찰이 하는 일이니까 계속하겠다. 여야 간에 협의할 여지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민생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각자의 방식대로, 더군다나 지금 이 대치 정국에서 물꼬를 터야 되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어떻게 야당과 사실상의 뭔가 대화 창구를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당대표가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수사는 수사인 거고 민생은 민생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지금 뭔가 이야기해도 준예산 상관없다. 이건 다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데이터 여론 분석을 해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도 전달이 안 되고, 집권 여당은 오히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방향만을 보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지금 우리 살만 왕세자가 오면 뭐합니까? 저는 심각한 3단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정치적 무기력증. 그래서 지금 내전의 일상화가 전개되고 있다. 결국 여기서 어떤 상황? 예산안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경제의 황폐화 현상입니다. 심각합니다. 변찬 소장께서 칠판 앞에다 이렇게 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쫙 그림 그려가면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너무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런데 행안위에서 그 경찰국 예산을 이제 민주당이 다 깎아버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경찰국 예산 일부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 일부 배정해 주는 걸로 그 부분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이렇게 평행선 달리는 것 같아도 앞으로 좀 좁혀 나갈 것이다. 그래서 준예산 사태까지는 안 가고 늦어지겠지만 연내에는 처리를 할 것이다.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바람이 아직은 더 큰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지금 여야가 충돌할 변수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존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처리하고 국정조사 열었는데 여당이나 정부에서
자료 안 줄 겁니다. 이렇게 보이콧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예산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계속 뭐 이렇게 도미노처럼 서로 영향을 미치다 보면 내전의 일상화돼. 더 격화되지 않을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려가 지금 그런데 나오고 이제 있는 예산은 상황인 것 예산대로 같습니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뭐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으로 워크숍을 한번 가면 좋겠어요. 예산안 심사도 좀 철저히 충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지막 가가지고 지역구 예산 막 끼워넣게 하지 말고. 쪽지 예산.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